선셋파크 1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마일스 헬러. 그는 이번 일을 모범수로 지내도 감형 따위는 없는 6개월 징역형으로 생각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방학 되면 필라가 잠시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반년을 꼬박 자기 감방에 갇혀있게 될 것이다. 탈출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된다. 오밤중에 땅굴을 판다든가 경비와 대치한다든가 가시철 조망을 잘라내고 통과한다든가 계획에 쫓겨 미친듯이 숲속으로 돌진할 일도 없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무사히 형기를 마치게 되면 5월 22일에는 플로리다행 버스에 오르게 될 것이고 23일에는 필라의 곁에서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주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숨을 죽이고 지낼 것이다. 무너지는 것. 그가 여행 내내 길 위에서 보낸 34시간 동안 그녀와 한 7차례의 대화 내내 계속 썼던 표현이었다.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필라는 전화기에 대고 흐느끼거나 미친 짓을 한 언니한테 욕을 퍼부을 때를 제외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듣는 것 같았다. 그는 바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자기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진부한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늘어놓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믿고 있었다. 우리는 강해져야만 한다.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고 우리의 사랑은 이로 인하여 더욱 깊어질 뿐이다. 그러고는 학교 잘 다니고 잊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일찍 자고 정기적으로 차에 오일을 갈아주고 자기가 그녀를 위해 두고 온 책을 읽어나는 등의 현실적인 충고가 이어졌다. 미래의 아내에게 얘기하고 있는 남자인가 아니면 자식에게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인가. 아마 어느 정도는 둘 다일 것이다. 필라에게 얘기하고 있는 마일스였다. 마일스는 그녀를 추스리기 위해서,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는 월요일 오후 3시에 망가진 물건들의 병원으로 들어섰다. 미리 약속을 해두었다. 그가 6시 이후에 오면 곧장 선셋파크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낮에 도착하면 브루클린 5번대로의 가게에서 빙과 만나기로 했다. 그가 문을 열었다가 닫자 종이 울렸다. 안으로 들어간 마일스는 공간이 매우 좁은데 놀랐다.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병원일 거라고 생각했다. 가게 안은 오래된 타자기들이 전시된 우중충하고 어수선한 성지였다. 왼쪽 저 구석에 세워진 아메리카 인디언 목각상, 복엽 비행기 모델, 천장에 매달아 놓은 다목적 경비행기, 그 밖에도 블랙잭 검, 오델세어 트레이너, 게리톨, 카터스 리틀 리버필, 올드 골드 담배 등 벌써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볼 수 없게 된 제품들이 가득했다. 종소리에 빙이 카운터 뒤 내실에서 나왔다. 마일스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몸집 큰 털북성이로 보였다. 덩치 큰 미령퉁이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입이 귀에 걸려서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빙은 싱글벙글하는 얼굴로 껄껄대고 웃으며 그를 와락 껴안고 뺨에 키스를 퍼부었다. 이렇게 허물없는 환영을 미처 예상치 못했던 마일스는 웃음을 터뜨리며 친구의 숨막히는 포옹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빙은 일찍 병원 문을 닫았다. 긴 여행을 한 뒤라 마일스가 배고플 테니 5번대로에서 몇 구역 내려간 곳에 있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으로 데려갔다. 피쉬앤드칩스와 셰퍼드 파이, 소시지와 으깬 감자 등 진짜 배기 영국 메뉴를 다 취급하는 꾀재재한 싸구려 음식점이었다. 마일스는 빙이 이런 기름진 싸구려 음식을 한 주에도 몇 번이나 점심으로 먹으니 저렇게 뚱보가 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인데 추운 날 빈속을 꽉 채우기에 뜨거운 셰퍼드 파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동안 빙은 그에게 집과 자기 밴드 밀리와의 실패로 끝난 연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따금 마일스가 얼굴이 참 좋아 보이고 다시 보게 되어 정말 반갑다는 말을 몇 번이나 끼워 넣었다. 마일스는 먹느라 바빠서 그의 이야기에 꼬박꼬박 맞장구
쳐줄 틈이 없었지만 빙의 넘치는 활기와 적극적인 선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빙이 말을 하면 할수록 지난 7년간 편지를 주고받았던 친구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물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아마도 조금 더 침착해지기는 했지만 알고 보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반면 자신은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7년 전 모범생의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은 말썽꾸러기였다. 식사를 끝마칠 무렵 빙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식탁에 눈을 내리깔고 포크를 만지작거리더니 드디어 이전과 달리 착 가라앉다 못해 거의 숨죽이다시피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꼬치꼬치 개물을 생각은 없었지만 네가 뭔가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어. 무슨 계획? 마일스가 물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부모님을 뵙는다든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유감이지만 상관이 있어.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네 정보원 노릇을 해주었잖아. 이젠 좀 은퇴하고 싶다. 넌 벌써 은퇴했어. 내가 오늘 버스에서 내린 그 순간 너는 은퇴한 거야. 오랫동안 했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알지? 감사 따위는 바라지 않아, 마일스. 네가 더 이상 네 인생 개판으로 만드는 꼴만 안 봤으면 좋겠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 나도 알아. 내가 모를 거라 생각지는 마. 그래, 그럼 부모님을 뵐 거야, 안 뵐 거야? 뵙고는 싶어. 그러고 싶지만 그건 대답이 못 돼. 할 거야, 말 거야? 뵐게. 당연히 배워야지. 마일스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로 할 건지 자기도 몰랐고 빙이 지난 7년간 자기 부모님에게 52번 소식을 전했다는 것도 몰랐고 아버지와 어머니, 윌라 모두 다 그가 오늘 뉴욕에 도착한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다는 것도 몰랐다. 하고 말고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우선 자리 좀 잡고 나서. 그 집은 그가 뉴욕에서 보았던 그 어떤 집과도 달랐다. 그 도시의 삶과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기묘한 건물들도 많이 있기는 했다. 예를 들자면 퀸스 어느 구역들에 있는 교회 생활에 대한 열망을 수줍게 드러낸 벽돌집들과 정원 딸린 저층 아파트들이 그랬고 1840년대부터 남은 역사적 유물인 브루클린 하이츠의 최북단 구역의 몇 안 남은 목조 건물들이 그랬다. 그러나 선셋파크의 이 집은 교회풍도 아니고 유서 깊은 건물도 아니었다. 그저 뉴욕 아니라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을 홀로 버려진 낡아빠진 어설픈 건축물에 불과했다. 빙은 편지에 사진을 같이 보내주지 않았고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설명해 준 적도 없었으므로 마일스는 어떤 집일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지만 무엇을 예상했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잿빛 지붕 널에는 금이가 있고 2층에는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두른 창이 3개 있으며 현관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 모양을 내고 흰색 칠을 한 조잡한 난간을 달아 놓았고 빨간색으로 칠한 4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었다. 창문 테두리와 똑같은 붉은색 벽돌로 되어 있었지만 현관 계단이나 난간에는 페인트 칠이 되어 있지 않았다. 페인트 칠을 하기에는 너무 상해서 비바람에 망가진 나무 그대로 놔둔 것이었다. 빙과 마일스가 6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 현관으로 들어갔을 때 앨리스와 앨런은 둘 다 일을 하고 있었다. 빙은 그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해낸 모든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마일스가 보기에 집은 비좁아 보였지만 내부는 깜짝 놀랄 만큼 깨끗했고 수선도 잘 되어 있었으며 새로 페인트 칠을 한 덕분에 밝아서 제법 살만해 보였다. 주방과 욕실, 아래층 안쪽 침실, 위층에 침실 3개가 있었다. 그러나 응접실이나 거실은 없어서 날씨 좋은 날의 현관과 함께 주방이 유일한 공동공간이었다. 그는 밀리가 쓰던 아래층 침실을 쓰기로 했다. 주방 옆에 방에서 사는 것도 사생활이 보장되는 거라 볼 수 있다면 그 방은 가장 사생활이 보장되는 방이었기 때문에 얼마간 암도감을 주었다.
마일스는 침대 위에 가방을 놓고 양쪽 편에 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한쪽으로는 버려진 고물차 한 대가 서 있는 공터가 보였고 다른 한쪽으로는 방치된 공사장이 보였다. 빙은 그에게 그들이 이사 들어오기 전에 정해둔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을 이야기해 주었다.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맡은 책임 이외에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빙은 집수리 담당의 관리인이고 앨런은 청소부, 앨리스는 장보기와 요리 대부분을 맡았다. 마일스는 앨리스의 일을 분담해서 번갈아 장보기와 요리를 해도 좋을 것이다. 마일스도 이의가 없었다. 그는 요리를 좋아해서 수년간 갈고 닦아온 솜씨가 있으니까 문제없을 거라고 말했다. 빙은 계속해서 그들이 모두 주머니가 얇아서 최대한 지출을 줄이려 애쓰고 있기 때문에 대개 아침과 저녁은 같이 먹는다고 말했다. 각자 가진 것을 공동으로 내서 서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었다. 마일스도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각자 부담하는 비용도 내려갈 것이다. 그가 여기 있어서 다들 그만큼 덕을 보게 되는 셈이다. 돈 얘기만이 아니라 마일스가 집의 분위기에 더해줄 수 있는 효과를 다 고려한 말이었다. 빙은 마일스가 자기가 본래 속한 곳으로 결국 되돌아간다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랐다. 마일스는 잘 맞추어 보겠노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여럿이 모여 사는 생활이 자기한테 맞을지 차라리 혼자 살 곳을 알아보는 편이 낫지 않을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다른 모두가 당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돈 문제였다. 이제 그는 직업도 없고 3,000달러를 가져왔대야 푼돈에 불과했다. 좋든 싫든 당분간은 다른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나 그의 처지가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의 징역형이 시작되었다. 필라의 언니는 그를 선셋파크 4명 중 제일 신참 멤버로 바꾸어 놓았다. 그날 밤 그들은 그가 온 것을 축하하여 저녁을 냈다. 환영의 표시였다. 그는 남들이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는 편이 더 좋았지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들에 대한 그의 첫인상은 어땠을까? 그는 앨리스가 가장 호감이 가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매사 무뚝뚝하고 남자 같은 중서부 출신 특유의 태도에 마음이 끌렸다. 박학다식하고 선량하지만 꾸밈 없고 자기를 낮출 줄 알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미묘한 재치 있는 농담을 날릴 줄 알았다. 앨런은 그에게 수수께끼 같았다. 매력적이면서 매력적이지 않았고 개방적인 동시에 폐쇄적이었다. 순간순간 사람이 달라지는 듯 보였다. 한참 동안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면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날리는 시기였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격동과 혼란이 있지만 깊은 곳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음을 감지했다. 앨런이 그를 그렇게 대놓고 빤히 쳐다보지만 않았더라면 그녀에게 좀 더 호감을 품을 수 있었겠지만 식탁에 앉은 후로 줄곧 그녀의 눈은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앨런이 노골적이다 못해 몹시 거슬릴 만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당황했다. 그리고 선셋파크에 가끔 찾아오는 손님 제이크가 있었다. 마르고 머리가 벗어지고 날카로운 콧대에 귀가 큰 앨리스의 남자친구 작가 제이크 봄이었다. 첫인상은 꽤 사람이 좋아 보였지만 마일스는 곧 그가 본인 얘기 말고는 남의 얘기에 특히 앨리스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면서 그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바뀌었다. 앨리스가 얘기를 하면 자꾸만 중간에 말을 자르고 끼어들어 자기 할 말만 했다. 마일스는 곧 제이크 봄이 제 아무리 파운드의 시를 줄줄 외우고 1930년 이후 모든 월드 시리즈의 경기 상대 팀들을 다 깨고 있어도 지겨운 인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맙게도 그날따라 빙이 최고의 상태인 것 같았다. 모임 주최자로서 본인의 역할을 활기차게 해냈고 공기 중의 감도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능수능란하게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했다. 와인병을 새로 딸 때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를 외치며 마일스의 귀향을 축하하고 그들의 작은 혁명이 넉 달째 곧 접어들게 된 것을 축하하고
온 세상 불법 점유자들의 권리를 축하했다. 이 유쾌한 분위기에서 유일하게 걸리는 점이 있다면 마일스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금주하는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일 거라고 추측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일스는 단 한 번도 알코올 중독자였던 적이 없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다고 느낀 적은 있었다. 3년 전 술을 끊었을 때 건강도 건강이지만 돈을 절약하려는 뜻도 있었다. 좋을 대로 생각하라지.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빙이 건배하자고 잔을 쳐들 때마다 제이크는 마일스를 돌아보며 같이 마시자고 재촉했다. 처음에는 실수였을지 몰라도 그 후로도 2번이나 더 건배 제의가 이어졌고 제이크는 계속 술을 마시라고 권했다. 마일스가 화가 나면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제이크가 알았다면 더 이상 그의 신경을 긁지 않았겠지만 그가 알 리 없었다. 한 번만 더 그랬더라면 결국 코피를 줄줄 흘리거나 턱이 부러지는 것으로 끝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마일스는 오랫동안 겨우겨우 성질을 죽이고 살아오느라고 거의 한계까지 온 데다 뉴욕에 돌아온 첫날이었으므로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갈갈이 쥐어뜯어놓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저녁 식사 전에 그는 빙에게 그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모리스 앨러나 메리 리 스완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빙은 당연히 그러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저녁 식사가 드디어 막 끝났을 때 제이크가 마일스의 아버지 회사에서 9월에 출간된 렌조 마이클슨의 최신작 산의 대화를 화제에 올렸다. 어쩌면 그리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그 책은 대단히 훌륭한 책이었고 어디에서나 한창 화제가 되고 있었다. 봄 자신이 작가이니 렌조의 작품을 잘 알고 있는 것도 당연했다. 그러나 마일스는 그가 그 책에 대해 짓거려대는 것이 듣기 싫었다. 마일스는 그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플로리다에서 읽었다. 필라가 아파트에 없을 때만 그 책을 읽었다. 26살 먹은 두 청년이 버크셔의 산 정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첫 장부터 실은 렌조와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벅찼다. 책을 읽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 이야기의 슬픔에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살아온 일들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아니 오랜 친구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친구인 그의 아버지와 그의 대부였다. 그런데 지금 잘난 척하는 제이크 봄이 그 책에 대해 한 말씀 하시려는 것이다. 마일스는 제발 그가 그만두어 주기만 간절히 바랐다. 봄은 마이클슨을 꼭 인터뷰해보고 싶다고 했다. 마이클슨이 기자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줄은 알지만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마이클슨을 설득하여 2시간만 인터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일까? 봄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째째한 야심밖에 없었다. 자기가 아무리 훌륭해진다 해도 발끝에도 못 따라갈 사람을 먹이 삼아 중요한 인물이 되어보겠다는 심보였다. 그러자 빙이 멍청하게도 자기가 바로 렌조 마이클슨, 그 멋진 노인의 타자기를 청소하고 수리해준 장본인이라고, 그는 아직도 컴퓨터로 바꾸지 않은 소설가, 이제는 사라져가는 족속들 중 최후의 인물이라고 불었다. 그렇다. 렌조와 좀 아는 사이이다. 다음번에 렌조가 가게에 오면 제이크를 위해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쯤 되자 마일스는 당장이라도 빙에게 덤벼들어 목이라도 쪼를 판이었으나 다행히도 바로 그때 앨리스가 요란하게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대화가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갑자기 빙이 독감과 겨울철 감기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고 렌조 마이클슨과의 인터뷰 이야기는 그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저녁 식사 후 그는 제이크가 있는 자리에는 웬만하면 같이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시 그와 식사를 하는 일은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제이크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서 최악의 상황을 끌어낼 타입의 인간이었다. 그래도 그가 예상했던 것만큼 문제가 심각해지질 않았다. 그 후 2주 동안 봄이 들른 것은 딱 한 번뿐이었다.
앨리스가 맨해튼에서 그와 함께 이틀밤을 보냈지만 마일스는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심각한 위기에 부딪혔던가 어쩌면 아예 끝장이 났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와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앨리스를 좀 더 알게 된 후로는 차라리 끝났기를 바랐다. 봄은 앨리스 같은 여자를 가질 자격이 없었다. 앨리스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다.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서 마일스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은 헬러 씨가 지금 외국에 있고 1월 5일 이후에나 업무에 복귀할 거라며 전가를 남기겠느냐고 물었다. 마일스는 아니라고 다음 달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끊었다. 그는 신문에서 어머니의 연극시 사회가 1월 13일에 있을 거라는 기사를 읽었다.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매일 한두 시간씩 필라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는 그의 생활을 받쳐주는 틀이 없었다. 그는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헤매다니면서 동네의 정을 붙여보려고 했지만 금세 선셋파크에 흥미를 잃었다. 그는 그곳 주변에서 뭔가 죽은 듯한 분위기, 가난과 이민자들의 고된 삶의 서글픈 공허함을 발견했다. 은행도 서점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수표 교환소와 다 쓰러져가는 공공도서관밖에 없는 이 세상과 동떨어진 작은 세계에서는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흘러가서 사람들은 굳이 시계를 찰 필요조차 없었다. 그는 부둣가 부근의 몇몇 공장들과 동네의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회사들이 있는 낡은 건물들, 창문과 문짝, 수영장, 부인복과 간호사 제복 제조업체들 사진을 찍으며 오후 시간을 보냈지만 사진은 집요함이 부족하고 독창적이지 못해서 그다지 특징이 없었다. 다음 날엔 큰맘 먹고 8번대로의 차이나타운까지 나갔다. 상점과 회사들이 잔뜩 모여있고 보도는 사람들로 붐볐으며 정육점 창문에는 오리들이 매달려 있는 등 주변에 온통 포착할 만한 장면들, 생생한 색채들이 넘쳐났지만 그는 여전히 기운이 나지 않고 관심 가는 데도 없어 사진 한 장 찍지 않았다.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혼잣말을 필요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아직도 플로리다의 필라와 함께 있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도 이 뉴욕은 그의 뉴욕, 그가 기억하는 뉴욕이 아니었다. 먼 거리를 여행해왔지만 차라리 아예 낯선 도시, 여기만 아니라면 미국 어느 도시라도 다른 곳으로 가는 편이 나았다. 선셋파크 15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